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빅3의 지난해 매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사의 갑질 논란, 그리고 그 치킨 가격 인상을 둘러싼 그 잡음 등이 있었지만 판매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평균적으로 그 가맹점들의 사정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고 하죠. 많은 가맹점들 치킨 판매가 늘어도 수익 악화를 우려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프랜차이즈 업계야말로 본사와 가맹사 간 공생의 정신이 상생의 모델이 절실한 곳 아닐까 싶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시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화영입니다.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 때문에 국민들 불편이 큰데요. 환경부가 재활용품 수거업체들과 합의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일부 업체는 합의한 바 없다고 해서 잠시 혼란이 가중됐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아니랬죠. 어제 뉴스에서 들었어요. 정부가 문제죠. 환경부 장관께서 한번 나와갖고 실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맨날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 갖고 뭐 하니까 그래? 그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며칠 전서부터 몇 개월서부터 직원들이 나와갖고 저 서울 시내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같은데 동사무소 저쪽이나 동네 한번 봐서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한번 선전하고 직원들이 나와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갑자기 터지니까 우리는 몰랐지, 국민들은. 금요일날 이제 저희가 수거를 하거든요. 여기가 저희는 아파트가 저녁부터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돼봐야 알지만 많이 아쉬워요. 2-3달 전부터 예고를 했었다는데 저희한테 예고도 없이, 국민들한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이제 분리수거가 안 된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그 많은 재활용을 다 종량제 봉투에다가 버린다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1리터짜리 재활용 봉투를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거예요. 헷갈려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러니까 좀 잘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확실하게 그거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확실하게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냥 가정주부들이 편리하게 예전처럼 좀 그리 해줬으면 우리 주부들도 보고 좀 신경 써서 버릴 것이고.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는 있죠. 그런데 뭐 또 안 된다 다시 하라고 뭐 이러기는 하더라고요. 불편하죠. 근데 또 이렇게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좀 그렇죠. 과태료 낸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좀 황당하죠. 너무나 말을 자주 바꾸니까 무슨 대처를 할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고된 시장 변화에 늦장 대처하니까 이 정부가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우셨던 분들 많으시죠? 재활용 업체들이 폐비닐과 스티로폼 같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거부하면서 이른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혼란이 빚어졌는데요. 다행히 그 환경부가 그 진화에 나서면서 이 수습되고 있긴 합니다만 일부 업체들 여전히 그 수거를 거부하면서 현장 곳곳에 혼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환경부는 이전처럼 그 분리수거를 하면 된다. 현재 거부하고 있는 업체들 그 설득 중에 있으니 모두 그 정상화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아쉬운 점은 재활용 문제가 그 갑자기 터진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가 좀 더 빨리 나서줬더라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방치한 정부의 그 책임도 문제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 종이컵이나 일회용품 아끼지 않고 사용했던 우리의 생활 태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결국 그 재활용 대란의 그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이 재활용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겠죠. 전 세계적으로 1년에 3억 개 정도의 그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하는 일, 오늘부터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에 선정하면서 9년 만에 재조사됩니다. 당시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이 종결되면서 검찰의 그 봐주기 수사 의혹 끊이지 않았었죠. 9년 만에 다시 조사되는 사건인 만큼 난항이 예상되고 있기도 한데요. 최진영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재조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재조사와 재수사는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과거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한 것이고, 아직까지 수사 단계로 넘어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말은 조사지만 실질적인 내사적 의미의 조사고, 그와 같은 것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사실상 수사 절차가 시작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재조사라고 한다면 이 검찰이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사전조사 대상에 이제 포함을 시킨 거잖아요. 네네. 네, 이 검찰이 그때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이걸 먼저 재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핵심은 결국 돌아가신 장자연 씨가 억울함이 없도록 밝히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물론 또 다른 핵심은 그 과정에서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수사를 무마했는 정황이 있느냐, 이 부분도 또 하나의 핵심이 하나 될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은 과연 그 당시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자필 편지에 서 있듯이 어떤 술 접대와 또 성접대에 대한 그런 강요와 성폭행 부분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밝히는 것이 가장 쟁점이 될 것이고,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에 대해서 일부 재판에 넘겨서 처벌되고, 그 이외에 유력 인사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다 무혐의 결정이 났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러나 이제 9년이 이미 지난 사건이어서 과연 검찰이 재조사를 혹은 재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적인 진상을 규명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재수사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성을 떠나서 일단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정치적인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없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부 조율을 통해서 재조사 내지 재수사가 결정된 바에는 일단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지금까지 계속 한간에 입방에 오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조사를 통해서 본인들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된 이상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는 것도 한 가지 또 중요한 어떤 우리나라의 사법적 정의를 밝히는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검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기소를 하고, 장자연 리스트에 나와 있던 성상납 혐의를 혹은 의혹을 받았던 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당시 검찰이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랄까요? 준거는 당시에 어떻게 제시를 했었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무혐의 결정을 했는데, 혐의가 있다고 볼 여지도 적지 않았죠. 아시다시피 소속사 대표가 있었던 서울 삼성동 사무실에 봤을 때 침실도 있었고, 또 샤워실도 있는 등 어떤 성접대 의혹을 볼 수 있는 정황적 증거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장자연 씨가 남긴 리스트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또 그 내용 자체만으로는 성접대가 있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또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단순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 다음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인지, 아니면은 30여 명의 장자연 리스트를 보면은 정적의
언론계의 유력한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검찰에서의 내부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한마디로 형법상 직권남용이 있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추후에 조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그 말씀드린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공소시효가 이미 다 지나버렸는 5년 이상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당시에 있었던 검찰,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인 그런 봐주기 수사했다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그 징계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처벌은 이미 법적으로 좀 힘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나 그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9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과거에 그 있는 관련자분들의 기억력도 참 흐릴 수 있을 것이고, 여러 부분의 수사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 기록을 통해서 면밀히 걸친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틈, 이런 부분을 그 수사를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 부분 그 수사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또한 이 성매매 알선에 관한 법률상의 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처벌이 어려워집니다만 장자연 씨가 써놓은 글에 보면은 어떤 술을 먹으면 정신이 없어진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술에 뭐 어떤 약물을 타거나 이렇게 해서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네.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에 이런 케이스에 수면제를 먹고 강간한 케이스에서 강간치상을 인정하는 케이스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실체적 진실로 만약에 이것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여전히 1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살아있고, 더불어서 강간치상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관계만 밝혀지고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은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강요죄가 아닌 말하자면 강간죄를 저지름으로써 확인이 된다면, 그 실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지금 처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군요.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9년이 지난 사건이어서 그 실체적인 진실, 실체적인 그 사실관계를 얼마나 규명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관건일 텐데, 가장 핵심적인 이제 주요 증인은 인사는 결국 그 당시의 그 대표와 매니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표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지금 문제가 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폭행, 일부 강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형사 처벌이 유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른바 기판력, 일사부재리의 그 문제가 사실 없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처벌된 사건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네. 이미 그 매니저와 그 소수자 대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추가적인 어떤 그 리스트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지 이 네. 부분이 문제되고, 더불어서 피해자까지 사망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실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수사의 한계가 매우 큰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그 의지를 가지고 네. 검찰이 그 실제 진실을 밝혀낼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때 검찰이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때 검찰이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도 좀 다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의심을 갖고 이번 그 과거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제 9년 전이니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이나 경찰 수사관들이나 검찰 관계자들 다들 지금 현직에 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네.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가 된 것이 이 장자연 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이 있었고 그 청원이 20만 건 이상이 되면서 그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장자연 씨 혐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과 검찰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부분도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없는 것 제법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이미 이렇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5개 재수사 목록 중에 올랐다는 것은 네. 내부적으로 일정 부분 관련되는 부분들의 소재나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지금 제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내부적으로 한 달간 추가적인 조사가 있을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네. 아마 그 조사의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그리고 관련되는 리스트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그 당시에 수사에 직접 담당하고 재판에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에 대한 조사 그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간의 지금 사전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제 재수사에 나설 것인지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거사의 그 활동 시한이 올 9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장자연 사건의 재수사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까요? 어떤 시한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활동의 한계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미 내부적인 의제를 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내부적인 서면적 조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또 과거사 위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이 사건 한 5개 되는 사건을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다 네. 나눠서 한다라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구속 주사나 어떤 수사는 1년, 2년씩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올 9월까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4월부터 9월까지면 한 5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기간이라고 하면은 물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데 수사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무작정 이것이 길어진다고 중요한 것은 그렇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압축적인 시간 동안 얼마나 효율성 있는 조사를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결정적인 증언이나 혹은 결정적인 물증 이런 게 나와주면 될 텐데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그렇게 될 거라 했으면은 이미 많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른바 남자들의 권력적 트러스트, 서로의 네. 공고한 연대가 이번에 깨질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처벌된 그런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니저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더 이상 처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용기를 내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데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검찰 재조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4분, 35분 이제 02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출근길입니다. 온통 빨간색인데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나들목에서 하울고까지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이어지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정릉 램프에서 연희램프 구간 통과하는데도 20분 이상이고요. 서부간선도로 오늘 아침 많이 밀리는데요. 외곽으로 나가는 길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성산대교 방향으로도 신정교에서 양평교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요. 성산로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 후문 방향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시선.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먼저 살펴보죠. SK가 역시 홈런 군단입니다. 어제도 홈런을 6개나 몰아쳤는데 예. 김동엽 선수 2개나 쳤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SK가 이 엄청난 파워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해 통합 우승팀인 기아와 격돌해서 관심을 모았거든요. 홈런 6개로 기아를 13대3으로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네. 이 김동엽 선수 홈런 2개, 최정, 정의윤, 로맥, 이 최승준 선수까지 홈런 쇼를 펼쳤거든요. 이 3번부터 7번 타순까지 다 홈런을 쳤으니까 이 프로야구에서는 SK만 만나면 투수들이 정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요. 네. 지난 토요일에도 홈런 6개 터뜨리면서 SK가 KBO 리그 최초로 2경기 연속 홈런 6개를 기록한 팀이 됐습니다. SK가 현재 NC하고 공동 선두입니다. 네. 이렇게 홈런들을 많이 쳐주면 그 팬들은 정말 신이 나죠? 예, 네. 그렇죠. NC는 어제 그 한 점 차이로 그 삼성을 따돌렸습니다. 예, 이 NC는 이 김성욱 선수의 연장전 끝내기 홈런으로 삼성을 4대3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 4회까지 NC가 2대0으로 앞서가다가 7회 동점, 8회 2대3으로 역전당했거든요. 자, 그러다가 9회에 이 3대3 동점으로 몰고 간 뒤에 네. 이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 10회에 김성욱 선수의 끝내기 홈런이 터지면서 짜릿한 한 점 차 승리를 챙겨갔습니다. 네. 자, 올 시즌 몰라보게 달라진 팀이 있죠. 이 바로 이 3년 연속 꼴찌였던 KT인데, 이 KT가 어제도 넥센을 7대1로 이기고 3연승을 달렸고요. 자, 항아는 롯데와 난타전을 벌인 끝에 17대11, 두산은 연장 11회 접전에서 LG를 5대4로 이겼습니다. 네, KT 질주도 올해 그 프로야구를 아주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 LA 그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어제 그 시즌 첫 선발 등판을 했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예, 부진했죠. 예, 류현진 선수 올 시즌에 LA 다저스의 5선발로 나서고 있거든요. 네. 예, 어제 이 시즌 첫 등판인 이 애리조나전에서 3과 3분의 2이닝 동안 3실점으로 부진했습니다. 안타 4개를 허용했는데 이 안타보다도 볼넷이 무려 5개나 나오면서 제구력에 애를 먹었고요. 자, 1회부터 불안했습니다. 1회 1점, 3회에는 이 밀어내기 볼넷 1점, 4회에 또 1점을 내주면서 이 3대3으로 맞선 4회 2사 3루에서 강판당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류현진 선수가 밀어내기 볼넷으로 실점한 거는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에 어제가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어내기 볼넷이 그동안은 좀처럼 없던 일인데, 네. 어제는 제구력만 보면은 최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에서는 다저스가 연장 15회 접전에서 7대8로 패했습니다. 네. 토론토의 오승환 선수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그 홈런을 맞았는데도 승리 투수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토론토의 오승환 선수 어제 이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서 1이닝 1실점 했는데 이 타선의 도움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대1로 맞선 7회 등판했고요. 이 첫 타자에게 솔로 홈런 맞으면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론토가 곧바로 7회 말에 역전에 성공했고요. 이 4대2로 이기면서 오승환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오승환 선수 어제 이 3경기 만에 처음으로 첫 실점을 한 거고요. 평균 자책점은 3.00이고 현재 1승 1세이브 기록 중입니다. 축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축구에서는 그 어제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열렸는데 K리그 팀들 상당히 좀 부진했어요. 예, 어제 우리 K리그 팀들 두 팀이 모두 다 패했습니다. 네. 어제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이 K리그 팀들이 모두 다 패했거든요. 수원 삼성은 홈 경기에서 이 호주의 시드니 FC에 1대4로 대패했고요. 전반에 1대2로 뒤졌다가 후반전에 주도권을 잡고서 반격을 시도했는데 골은 넣지 못하고 오히려 이 시드니에 골을 내주면서 1대4 이 큰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이 제주 유나이티드도 오사카 원정 경기에서 세레소에 1대2로 패했습니다. 제주가 1승 4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이 됐고요. 네. 이 윤정환 감독이 이끄는 세레소 오사카는 2승 2무 1패로 16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자 축구는 이제 6일부터 이제 아시안컵에 그 출전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월드컵 특히 도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여자 축구 그 윤덕여 감독이 이제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아니겠습니까? 올해 이제 그렇죠.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손흥민 선수 굉장히 대단해요.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베스트 11에 그 선정이 됐죠?
영국의 통계 사이트거든요. 후스코어드.com이 어제 이 프리미어리그 이 월간 베스트를 발표했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가 3월에 베스트 11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 프리미어리그 전체 선수 중에서 베스트 11에 올라간 거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이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선수 랭킹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9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도 이런 걸 발표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영국은 굉장히 이 축구가 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별 랭킹이 선수 연봉에도 직결이 되거든요. 네. 명실상부한 이 프리미어리그 정상의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아주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있죠. 이 대표팀에서 좀 더 활약하면 좋겠다. 네. 이 프리미어리그 활약이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문제는 이 손흥민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팀 전술이나 이 전방에서 함께 활약하는 다른 공격수들하고의 호흡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대표팀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뛰면 대표팀에서도 제 실력을 이제 기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결국 미국이 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품목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고한 대로 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1일이었죠. 미국산 그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에 대해서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중국산 수입품 가운데 고율 관세 부과하겠다. 25에서 35%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제품 300개 세부 품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54조 원 정도 대상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네. 대표 품목으로는 화학, 통신기기, 오토바이, 자동차, 전기차, 열차, 철도 차량 부품, LED, 반도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실제 세금은 이제 언제부터 부과가 되나요? 미국 정부는 일단 절차적으로는 60일간 공청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5월 말쯤 최종적으로 이제 그 품목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하반기부터 세금을 부과할 텐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시나리오가 전개될 거냐인데요. 네. 중국이 또 가만히 안 있겠죠. 지금 중국이 미국에 세금 부과하겠다는 품목 중에 빠져 있는 게 이제 미국 자동차라든지 미국산 항공기를 많이 사거든요. 네. 그리고 콩,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농작물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넣을 거고 또 곧 이제 4월이면 미국이 또 환율 조작국, 환율 보고서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환율 조작국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가지고 지금 환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있죠. 네. 원화 가치가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위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계속해서 전면전 양상으로 갈 듯 하다가 막판에 또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도 타협점을 모색하지 않을까. 네. 지금 북중 간에도 사실은 물밑 협상 이런 것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북미 간, 북중 간 말씀하시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미중 간이죠. 네, 미중 간에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결국에 파국으로 가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지렛대잖아요. 항상 그렇죠. 큰 거 하나 던져놓고 다른 거 얻어내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안보에서 막 얻어나가는 FTA하고 환율하고 연계하고 북핵 협상하고 연계하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환율과 무역과 이런 것들 다 합해서 나중에 이익을 얻은다면 어느 정도 타협점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IT 주식들이 폭락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서 오늘은 또 반등을 했더라고요. 다우지수가 1.6% 오늘 새벽에 끝난 증시는 상승했는데 그 대부분 IT 주식들의 어떤 반등 때문인데 그동안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른바 팡이라고 합니다. FAANG 이게 뭐냐. 페이스북에 할 때 F, 아마존 할 때 A, 애플 할 때 A, 넷플릭스 할 때 N. 구글의 G에서 팡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대표 기술주 5인방입니다. 한 3주 동안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원어치의 시가총액이 이 5개 종목에서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닷컴 버블이 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기술주들은 대부분 30-40% 아마존 같은 경우는 50% 이상 뛰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 최근에 3주 동안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데이터 스캔들이 있었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사고 났었죠. 우버의 또 자율주행차 사고도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존의 베조스 간의 베조스 최고 경영자 간의 어떤 설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이런 것들이 악재가 겹쳐서 빵이 정말 기술주 오인박이 상당히 어떤 힘든 지금 시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이 아마존 계속해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다면서요? 이게 결과적으로 지금 그동안 얘기되어 왔던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제프 베조스가 대주주로 있는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스캔들을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 전직 포르노베우하고의 어떤 그 스캔들을 보도했는데 이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에도 아마존이 미국 우체국 택배망을 이용하는데도 세금을 덜 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또다시 한 번 더 날렸습니다. 아마존의 반독점법 적용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와 있고 트위터를 통해서 그 우체국이 아마존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말하는 이는 단지 바보들이다.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소매업체들이 중국에서 문을 닫고 있다면서 또다시 한 번 아마존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아마존을 이렇게 비판하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오늘은 좀 약간 오르는 상황이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왜 이렇게 아마존을 싫어합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워싱턴 포스트가 반 트럼프 진영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프 베이조스인 아마존 CEO가 또 대주주로 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미우니까 그 대주주를 때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이런 형태로 좀 벗어나려고 그리고 또 본인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그 소매업체들 작은 그런데 어떤 공적처럼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또 미국의 IT 업체들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계가 썩 좋지 않은 편이죠,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IT 업체들이 대부분 서부 캘리포니아 쪽에 있잖아요. 이쪽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동부 이쪽 러스트벨트 이쪽은 상당히 어떤 보수 미국의 공화당 그 지지 성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손보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테슬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즉 사면 초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자율주행차 그 탑승자 사망 사고가 있었고요. 그 테슬라의 어떤 CEO였던 그 일론 머스크가 지난 1일 만우절이었죠. 이때 그냥 원래 미국에서는 만우절 농담도 있고 만우절 관련 기사도 있어요. 이것은 만우절을 나온 기사입니다라는 이것까지 보고 잘못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난일 만우절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활절 계란을 대량 판매하는 등 자금 마련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이걸 트위터에 올렸어요. 농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안 그래도 테슬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면서 19억 달러 지난해에도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원래 테슬라의 적자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테슬라도 주가도 떨어지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한때 최상급 열차였던 이 새마을호 이번 달 말에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까? 구형 새마을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신형은 남고요. 맞습니다. ITX 새마을호라는 게 있죠. 요거는 계속 운행이 되고요. ITX 안 붙은 구형 새마을호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비둘기, 통일, 무궁화, 새마을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렇죠. 새마을호가 가장 고속 열차였고요. 2004년 KTX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새마을호는 상당히 우려치면 되게 타기 어려운 열차였습니다. 네, 저 어렸을 때는요. 새마을호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새마을만의 그 색깔이 있잖아요. 알루미늄의 녹색이었던가요? 저는 그렇게 대충 기억을 하는. 언제 저걸 한번 표를 끊어서 타보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게 구형이 된 거죠. 이게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오늘 30일 오후 7시 25분에 전북 익산역을 출발해서 용산역에 도착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네. 그래서 평론가님 진행자님 통해서 저도 다 마찬가지로 아쉽잖아요. 이 아날로그 시대의 마지막 추억 때문에 이 표를 예매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미 다 매진이 됐습니다. 저도 지금 이 소식 들으면서 한번 알아볼 거 했는데 안 되겠네요. 그 전전 거 한번 예매해 보시죠. 마지막 열차는 다 매진이 됐다라고 하고요. 전전 거. 아니면 입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입석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네, 30일 금요일이니까요. 맞습니다. 금요일이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30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7시 25분.
돼서 밤열차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1974년에 새마을호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관광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ITX 새마을호는 계속 다니지만 구형 새마을호는 이제 안 다니게 되고요. 과거에 무궁화호도 이렇게 없어졌는데 그렇죠. 이것도 뭐 그 관광열차로 다시 개조가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이 구형 새마을호는 너무 오래돼서 모두 폐차가 되고 ITX 새마을호만 다니게 된다라고 일본에 합니다. 가보면은 근데 이게 오래된 열차들 이것들 계속 그 명명을 좀 유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조금씩 뭐 저 강원도 쪽에서 이런 특성에서 스토리가 있는 관광 스토리가 있는 데는 이런 열차가 운행이 되는데요. 새마을호도 어디선간 볼 수 있겠죠. 뭐 철도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 있겠죠. 지난달 그 수입차 판매량이 그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수입 차 판매량이 26,600대였고요. 제가 한 3, 4년 전에 여기 자동차 담당할 때만 해도 2만 대 넘는 것도 되게 대단한 일이었는데 이건 그냥 넘고 있고요. 2015년 12월에 역대 최대치였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넘었다라는 거. 이 속도대로라면 올해 연간 판매량이 25만 대 이상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뭐 국내 차가 잘 안 팔리는 게 있고 수입차는 계속 젊은 사람들 그리고 1인 가구들 소형차 중심으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최근 또 한국 GM 이 사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 수요가 일부 이런 수입차 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수입차는 예전 하면 되게 고급차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젊은 층들이 사는 차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산 자동차와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나요. 네. 그리고 또 개성을 되게 중시하는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국산차 현대차가 정해놓은 공식들이 있잖아요. 몇 세대는 뭐 타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수요들이 꽤 있는 거죠.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뭐 쉽게 잘 바뀌진 않죠. 한미 FTA 그 재협상도 상당히 앞으로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들 이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동차 시장은 이번에 한미 FTA 개정 협상 때 좀 양보한 분야잖아요. 네. 그런 분야가 또 이런 수입 자동차 판매량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사실 확인이 됐어요? 이건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 2015년 11월에 원래 전 세계를 다 들끓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또 시정 명령을 해서 이제 마무리할 것처럼 보였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추가로 적발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 전과하고 똑같은 겁니다.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의 차량 총 한 14개 차 중에 13,000여 대 정도인데요. 네. 똑같이 시험할 때만 이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작동을 하고 실제로 운행할 때는 연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저감 장치를 꺼버리는 예전과 비슷한 형태고요. 이번에 적발된 거는 3,000cc급 이상 중대형 SUV나 세단 같은 것들. 그러니까 비싼 차들이에요. 이번에 다 발견. 비싼 차들도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적발이 돼놓고도 그 뒤에도 계속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온 차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환경부는 이달 중에 또 판매 중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폭스바겐이 판매 재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게 말이죠.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럼에도 수입차 판매량은 사상 최대라는 거죠. 네.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내일 다시 비가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한다고 하죠. 이런 날씨일수록 이 기분도 잊혀지기 십상인데요. 19세기 영국의 비평가이자 사회사상가인 존 러스킨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햇빛은 달콤하고 비는 상쾌하고 비는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세상에 나쁜 날씨란 없다. 서로 다른 종류의 좋은 날씨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 저는 내일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